LD전로 설비입니다. 첫 번째 본체 설비. 노체는 보통 전로의 능력은 1회당 처리 용광량으로 표시하죠. 그래서 저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전로는 1회로 칩니다. 1회당.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로는 1회에 얼만큼 처리하는가, 그걸로 보통 용량을 표시한다. 여기 하기 전에 한번 이쪽에 설비 개요를 한번 보고 갈게요. 전로 공정하면 용선이나 고철을 갖다가 전로에다 넣고, 전로를 이런 로에다 넣고, 그 다음에 위에 렌스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산소를 불어넣는 겁니다. 여기에 샘물이 있으면 산소를 불어넣어서 이런 고순도의 산소를 지입한다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산소하고 여기 있는 불순물들하고 반응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선과 고철을 장입한 후 렌스를 넣어서 순산소를 지입한다. 그러면 해서 이 전로 노구니까 이쪽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고온의 CO 가스나 또는 철진 등의 폐가스가 이쪽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이제 받아서 별도로 이렇게 받아서 별도로 집진 처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폐가스 처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순산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산소 제조 설비가 필수로 필요하다.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아까 여기 있는 렌스로 산소를 집어넣는다 했습니다. 순산소를 집어넣는다기 때문에 이 순산소를 만드는 공장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걸 하고서 이제 이쪽으로 다시 볼게요. 노입구가 노체 중심선에 있는 대칭형이다. 그래서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생기는 대칭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 껍데기는 30에서 40mm 두께 강판을 갖다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노체는 그래서 노구와 노복구와 노접으로 구분된다. 여기가 노구, 이 부분이 노구, 여기가 노복, 여기가 이제 노저. 이렇게 세 개로 노구, 노복, 노저로. 그 다음에 장비 측 설비가 있는데, 이제 원료를 장입하는 작업 데크 쪽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출광 쪽에는 장비 측에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체 높이는 약 직경이 한 1.3 내지 1.5배. 약간 오히려 높은 거죠. 그리고 전로 내화물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내화물은 돌로마이트로 만들었습니다. 돌로마이트 염기성 내화물이죠. 염기성 내화물입니다. 그래서 이 내화물이 염기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서도 염기도를 작업할 때 염기도를 상당히 높여줘야겠죠. 그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동 설비에 보면 경동 설비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전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로인데, 요 위에 전로인데, 이 전로를 여기에 모터로 이걸 돌리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년이 다 되면 여기에 있는 샘물을, 여기에 있는 용광이라고 그러죠. 용광을, 별도의 레이들로 이렇게 붓기 위해서는 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울이는 설비를 보고 경동 설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노체 중앙부에 여기에 이렇게 트로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얘가 링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링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양쪽에
한쪽에 불기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받쳐주는 장치가 있고, 모터도 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 가운데 여기다가 여기 있는 요 전로를 갖다가 이렇게 갖다 탁 낀 겁니다.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쳐주는 장치, 요 장치를 보고 이제 위에서 쳐다보면 링처럼 생겼다 해서 요거 보고 이제 트러니언 링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장치를 보고 트러니언인데 링처럼 생겼다 해서 트러니언 링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트러니언 링이 이제 노체를 지지하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노체를 얘가 딱 받아주는 거죠. 여기 이제 딱 걸리고, 그리고 이 노수멍이 닫혔다 그러면 얘를 다시 이제 끄집어내서 다른 거 집어넣고 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구 같은 경우는 요 입구를 말하는 거죠. 입구 있는데 이 입구가 각종 전도회나 복사를 받아서 변형이 쉽기 때문에 냉각도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교체도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불기어가 있는데 이 불기어가 이제 모터를 돌려주는 거죠. 모터에 돌려있는 모터에서 오는 동력으로 여기 얘를 경동시켜 주는 게 이제 불기어가 해당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전동기 동력 방식이 있거든요. 동력 방식이 직류 전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교류 방식이 있거든요. 직류 방식은 보통 속도 제어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전원 및 전동기 가격이 그 대신 비싸다는 거, 그리고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죠. 그 다음에 교류 방식 같은 경우는 교류 전동기들이 권선형이라고 있습니다. 권선형의 교류 전동기를 두 개를 갖다가 배열한 거다.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배열한 겁니다. 이쪽에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렌스는 이제 요 밑에서 설명하면서, 자, 이제 렌스입니다. 렌스는 구조가 이렇게 여기에 삼중관이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산소관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가는 관이 있고, 나오는 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관이에요. 산소가 지나가는 관, 물이 들어가는 관, 물이 나오는 관. 그래서 삼중관 구조다. 그 다음에 끝에 요 노즐은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고압의 산소를 쫙 뿜어주려면 뿜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노즐인데요. 그 형태를 보고 드라발 노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 노즐은 재질이, 요 노즐의 재질이요. 재질이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구리. 또는 뭐 순동. 구리나 순동이랑 똑같은 건데 대부분 보면 이걸 보고 자꾸 혼동을 합니다. 누구는 구리다, 누구는 순동이다. 같은 말입니다. 이유는 열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열전도율이 좋아서 냉각을 빨리 시키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온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렌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렌스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로 이렇게 순행이 돼서 물이 들어가면서 여기 있는 렌스를 냉각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전 열전도율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구리를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요로 올라가보면 이때 노즐이 여기에 구멍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구멍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거 보고 이제 다공 노즐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공 노즐로 사용하거든요. 이거의 장점을 보면은 첫 번째, 윤광의 교반 운동이 촉진된다. 아무래도 뿜어주는 것이 여러 방향으로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용광 분출이 감소해서 제광 회수율이 향상된다. 한 군데로 구멍으로 나가면은 한 군데만 압력이 세요. 그러면 얘가 너무 압력이 세서 팍 이렇게 쇳물이 튀는데, 이것이 여러 군데를 이렇게 나가면
압력이 좀 분산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튀는 것이 조금 덜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전로에 쇳물 한 요만큼 정도 받습니다. 많이 안 받아요.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요만큼 받고 여기서 렌스가 내려오면은 렌스가 내려와서 확 부를 때 얘가 이렇게 튀쳐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다국 노즐을 쓰면은 이렇게 튀쳐나가는 현상이 아무래도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렌스 중에서 또 옥시퓨얼 렌스라는 게 있습니다. 옥시퓨얼 렌스는 여기다가 산소에다 불어넣을 때 별도의 연료를 집어넣는 겁니다. 렌스로부터 산소와 연료를 같이 분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연료율이 향상된다. 그러면 이 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료가 들어가서 에너지를 또 별도로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고철 배합률을 5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전로는 고철을 한 10에서 20%까지 사용을 하죠. 보통 평균 한 15% 정도 사용하는데 이 옥시퓨얼 렌스를 쓰면은 고철 배합을 5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LDAC라는 법이 있습니다. LDAC법. 이거는 여기다가 이런 가루를 집어넣는 겁니다. 수산화칼슘 가루를. 그러면 얘가 들어가면서 이제 탈인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탈인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산소에다가 수산화칼슘 가루를 함께 분사하는 방법, LDAC법. 아까 그래서 노즐 구멍이 초기에는 한 개였는데 이것이 점점 커져갖고 여기서는 3 내지 4개의 다국 노즐을 사용한다 그랬죠. 네, 이쪽에 보면은 단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산소가 나오고 여기가 이쪽이 이제 순행이 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 아닌데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이제 산소가 나가는데 이렇게 이제 구멍이 이쪽도 나가고 이쪽으로 나가고 그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좀 보조 렌스라고 있습니다. 또는 뭐 서브 렌스라고 그러는데요. 얘는 전로가 이렇게 있으면요. 렌스가 하나 내려오면 요 렌스 뒤에 별도로 조그만 렌스가 또 내려오면 있습니다. 조그만 렌스가. 앞에 있는 렌스를 보고, 그래서 이거 보고 이제 이렇게 산소를 불어넣는 거를 주 렌스 또는 메인 렌스 그렇게 표현하고, 얘는 뒤에 있는 거, 얘는 이제 주 렌스고요. 얘는 뒤에 있는 거는 얘는 이제 보조 렌스 또는 뭐 서브 렌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조 렌스, 서브 렌스인데 얘는 하는 역할이 온도를 측정하거나 또는 샘플을 채취하거나 또는 탕면, 즉 요 현재 샘플이 어느 높이까지 있는가 그런 뭐 탕면 측정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결국은 요 보조 렌스는 여기 있는 산소를 불어넣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까 설명했고요. 이렇게 전로 작업을 하다 보면, 전로가 작업을 하다 보면 요 위에 쇳물이 있으면 이렇게 불어넣으면 쇳물이 막 튀고, 그러면 요 위에 쪽으로 슬래그가 형성됩니다. 슬래그가 형성되는데, 슬래그는 당연히 가볍기 때문에 위로 뜨죠, 다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이렇게 여기 있는 산소에서 여기 있는 슬래그하고 용광이 같이 반응을 하는데요. 다 끝나고 나면 이후에 이제 슬래그가 잔뜩 있습니다. 정면이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그 전로 슬래그 성분을 한번 보면요. 철 성분이 한 10 내지 23%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탄화칼슘 CaC2가 한 35에서 65% 있고요. 그 다음에 SiO2가 8 내지 18% 있죠. 그러면 결국은 보면요, 요 SiO2보다 얘가 훨씬 많죠. 즉 많다는 얘기는 염기도가 높다는 얘기죠. 염기도가. 제가 아까 염기도가 전로하는 염기도가 높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산화망간이 한 요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산화마그네슘 요 정도 있고, 그 다음에 P2O5가 요 정도 있고요. 얘가 탈인된 겁니다. 그 다음에 황성분이 요 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슬래그를 제거하는 설비를 보고 배제 설비 그러거든요. 스키머라는 게 있습니다. 스키머도 용광과 슬래그를 비중차이에서 분리하는 장치입니다. 보통 샘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 여기를 이런 식의 댐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샘물이 주르르 흘러가면 요 댐에 막혀 갖고 더 이상 못 가죠. 이때 이쪽으로 별도로 구멍을 하나 넣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쪽에는 여기에는 FE가 있고 위에는 슬래그가 둥둥 떠 있죠. 그래서 슬래그는 이쪽으로 흘러가고 FE는 이렇게 넘어가게끔 되는 거. 이런 장치가 스키머입니다. 용광과 슬래그를 비중차이에서 분리하는 장치다. 그래서 보통 전로에서 발생한 슬래그가 한 100에서 170kg 정도 나옵니다. 이런 이 슬래그도 역시 그냥 버리질 않죠. 그래서 또는 고루나 소결용 원료 또는 자갈, 그다음에 또는 매립재 이런 데서도 사용한다. 처리 방법은 레이더로 받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방류식이 있고, 방류는 그대로 보통 야적 같은 데로 그쪽으로 다 이렇게 보내는 걸 말합니다. 흘려 보내는 거. 자, 그 다음에 노구에서 분출되는 슬로핑, 슬로핑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슬로핑 현상은 여기서 이것만 지고 한번 봅시다. 뒤에서 또 설명할 건데요. 산소를 이렇게 불어넣으면 아까 제가 이 샘물이 이렇게 탁 튄다고 했습니다. 탁 튀는데 튀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 요걸 보고 슬로핑 그렇게 표현합니다. 슬로핑. 그러다 보면 요 바닥에 분출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거는 수강대차의 스크레이퍼로 쭉 다 긁어갖고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폐가스 처리 설비가 필요하겠죠. 아까 요 위에를 이렇게 덮어갖고서는 여기서 나오는 가스가 CO 가스도 상당히 있거든요. CO 가스에 각종 철분 같은 것도 잔뜩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집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폐가스 처리 설비. 그래서 보통 종류는 공기 냉각 방식이 있고 보일러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비연소 방식 또는 오지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연소 방식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죠. 오지 시스템이. 이거는 CO 가스를 회수가 가능한 거죠. 얘는 그래서 CO 가스를 연소하지 않고 회수가 가능한 거다. 이렇게 하려면 전로 노구와 연도 사이에다가 그래서 전로가 이렇게 있으면 전로 노구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굴뚝 사이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커트를 설치합니다. 스커트. 가동식 뚜껑이거든요. 스커트를 설치해요. 얘가 스커트입니다. 그래서 공기 침입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O 가스를 이쪽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일리 나가게 하는 거죠. 이게 왜 스커트라고 하냐면요. 말 그대로 여자 치마처럼 생겼다고 해서 스커트 그렇게 표현합니다. 잠깐 위로 올려볼까요? 스커트가 뭐냐면요. 어느 부분이냐? 여기가 아닙니다. 너무 페이지가 휙 올라가 버렸네요. 페이지가 휙 올라가 버렸어요. 자, 스커트가 요게 스커트입니다. 여기 좀 잠깐만 여기 보면 요 부분이 스커트예요. 요 부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서 여기가 전체 다 여기까지 이렇게 다 여기 있는 설비가 다
이것이 다 스커트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뚜껑을 딱 덮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비연소 방식을 다시 가면, 자, CO가스를 연소하지 않기 때문에 폐가스 온도가 좀 낮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 조금 적어요. 그 대신 또 냉각 설비를 또 작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왜냐면 아까 폐가스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회수된 가스, 회수된 CO가스는 이제 연료로 다시 사용 가능한 거죠. CO가스이기 때문에 다시 CO가 산소하고 반응해서 CO2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연료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연료를 보고 LDG 그렇게 표현하죠. LDG. 네, 전로가스 LDG. 자, 이쪽에 참고사항을 보면 공기냉각 방식하고 보일러 방식이 있거든요. 요즘은 잘 사용 안 하는 방식입니다. 공기냉각 방식 같은 경우는 고온 폐가스를 순행 자켓 일부에 설치된 연도 안에서 다시 연도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냉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냉각을 위한 냉각탑 또는 살수탑 같은 것이 필요한 거죠. 이건 전 설비 비용은 저렴한데 대형 송풍기 완전 공기 냉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살수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사용 중에.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굴뚝 나갈 때 보일러를 통해서 거기를 이제 열교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스 냉각하고 발생전기를 갖다가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제 이런 방식 이제 다 잘 사용 안 하고 전부 다 요새 이제 요 오지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CO가스를 회수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다 CO가스를 중간에 다 연소를 시키는 거예요. 연소를 시키는 건데 얘는 연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회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다른 쪽으로 연료를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설비를 보면요. 스커트에서 우선 먼저 이렇게 딱 막아주는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후드가 있죠. 후드 말 그대로 우리 주방 위에 보면 후드 있듯이 그런 후드 말하는 겁니다. 공기를 흡입하는 거죠. 공기를 흡입해서 이쪽으로 쭉 빨아들이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전변이 있습니다. 안전벨트가. 그리고 첫 번째 여기 내려오면 여기서 이제 1차 가스 청정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가스 청정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각종 연진이 이렇게 제거되는 거죠. 연진이. 여기서는 연진 제거입니다. 여기는 연진은 주성분이 뭐 FE나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스가 이제 또 이렇게 계속 쭉 흘러가면 여기 이제 다시 안전 밸브가 그 다음에 IDF에서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요게 이제 수봉변이라고 있습니다. 수봉변. 수분변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가스 홀더로 나가고,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이제 삼방변이 되겠습니다. 삼방변. 이쪽에서 이제 CO가스를 회수하고 나머지 필요 없는 가스는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아까 그 앞에 있는 집진 설비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집진 설비 초기에는
대부분 보일러 연도 가스독에 함유된 각종 이제 연진 같은 거, 그런 미립자 제거에 사용됐고, 공장 굴뚝에 설치됐었습니다. 매연이나 미립자를 포집했는데, 그래서는 이제 이런 걸 이제 좀 다르게 됐죠. 자, IDF라는 게 아까 IDF 있었죠. 출연에서 발생되는 폐가스를 갖다가 빨아들여 갖고서는 온도를 높여주는 장치, 압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연 시 발생되는 폐가스를 흡인해서 압력을 높여주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집진 방식은 전 중력의 거예요. 중력은 그 가스 중에 하면은 얘네들은 아무래도 이제 무게가 무겁죠.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저절로 하는 건데, 이거는 잘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과하는 방법이죠. 걸러내는 방법. 그 다음에 원심력을 이용하는 방법. 원심력으로 사이클론 같은 걸 돌리면은 무거운 거하고 가벼운 거하고 분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음파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물로 씻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 이제 몇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벤츄리 방식이 있습니다. 벤츄리 스크러버 방식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기계식 방식입니다. 그래서 폐가스를 노즐을 이렇게 통과시키고, 노즐을 통과시킬 때 밑에 여기에 그러면 이제 가스가 이렇게 나올 때요, 여기다가 물을 싹 뿌립니다. 물을 뿌리면은 이 가스가 나가면서 물에 의해서 연진이 밑에 이제 가라앉게 되는 거죠. 물하고. 그래서 가스를 속도를 빠르게 한 다음에 물을 뿌려갖고 고압수를 분무해서 가스 중에 연진을 포집하는 거다. 보통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죠. 장점은 건설비가 저렴하다. 그 대신 단점은 물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진이 슬러지 상태로 이렇게 포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런 통 같은 것이 부식이 잘 된다는 단점이 있죠. 요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여과 방식이 있거든요. 여과 방식에 보면 여기 백필터라고 있습니다. 백필터. 백필터는 말 그대로 백이니까요, 가방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뭐지, 그게? 진공청소기.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진공청소기 있으면, 필터가 있으면, 필터로 여기에 먼지가 잔뜩 고이죠. 그러면 나중에 여기 있는 필터만 이렇게 제거를 하면 되게 되겠습니다. 폐가스를 수십 개의 자루에 보내는 겁니다. 자루. 필터라고 그러죠. 백필터, 가방 형태의 필터. 그래서 백필터입니다. 요즘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전기 집진도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거든요. 전기는 말 그대로 아주 미세한 먼지를 갖다가 잡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런 벤츄리 같은 경우는 집진율이 한 90%가 조금 넘어요. 얘는 90% 정도가 되고, 얘는 한 90, 한 5, 6%, 한 그 정도 되고, 90, 한 5, 6% 되고, 그 다음에 이거, 95, 한 97, 8% 정도까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집진 방식 값은 거의 99% 이상, 99% 이상 다 제거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아주 좀 큰 연진, 얘는 좀 더 작은 연진, 얘는 아주 미세한 연진을 제거하는 거죠. 방식도 습식이 있고, 습식이란 얘기는 이렇게 수분을 하면 연진을 전극에다가 흡수시키는 거죠. 그래서 물로 씻어내린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하고 단점은 똑같습니다. 건식 같은 경우는 폐가스가 전극 사이를 이렇게 통과할 때, 이때 공기 중에 이런 가스도 온도가 높아지면 해서 전극이 생기거든요.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 생기는데, 이때 이렇게 통과를 할 때 여기에 이렇게 강력한 전극을 흘리면은
가스가 통과하면서 여기서 좀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극으로 이제 흡착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집진된 연진을 갖다가 햄머링 장치로 여기에 이제 다 이렇게 붙어 있으면 나중에 똑똑 떨어뜨리는 거죠. 장점 같은 경우는 동력이 적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진을 건조 상태에서 처리하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설비 비용이 좀 비싸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최근 많이 사오는 게 요 건식. 자, 기타 설비를 보면은, 이제 기타 설비 요거 같은 이제 기중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요런 거는 저기죠. 장입 측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 설비는 각종 전로를 경동하거나 또는 뭐 여기 있는 전기 집전지 장치에 그런데 정전에 필요한 거다. 아니구나. 정전에 대비한 발전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건 뭐냐면요, 저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로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 그럼 문제가 되죠. 그럴 때 대비해서 발전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장장치. 개장장치는 측정장치인 거죠. 무게. 이러한. 그 다음에 측량장치. 이건 얘가 원료 측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조정장치고. 그 다음에 분석설비. 아까 보조렌스에서 성분을 분석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C나 S나 인덱을 분석하는 거. 그래서 쓰는 분간 분석 장치가 별도로 달려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이드 같은 게 있는 거죠. 가이드가 전로가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서 작업을 할 때 각종 뭐 같은 것이 이쪽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가이드를 해놓는 겁니다. 이 가이드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물건이 이쪽으로 떨어지거나 또는 사람이 이쪽으로 떨어지거나 그런 걸 이제 방지해 주는 거죠. 자, 아까 산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전로에서는 이 정도 압력의 순산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산소 제조 설비가 필수하다. 이때 순도가 99.5% 이상입니다. 이거를 전 제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하는 방법은 전 일반 공기를 갖다 액화시킵니다. 액화시키면 전 비등점이 틀리거든요. 산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83도고 질소는 마이너스 195.8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등점이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산소와 질소를 이제 분리해내는 거죠. 이렇게 분리된 산소는 전로 공장으로 보낸다. 렌스의 통과 압력이 보통 8에서 12kg/cm 제곱 정도입니다. 상당히 높은 압력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설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각종 뭐 냉각수 설비도 필요하겠죠. 대부분 제철 공장은 전부 다 냉각수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렌스를 냉각시키고 렌스 냉각이나 기타 다른 것 쪽을 또 냉각을 하거든요. 보통 제품 톤당 100에서 한 400-600m 정도. 고철 장입하는 거예요. 아까 고철은 한 15에서 보통 대략 한 15% 정도 쓴다고 했죠. 15에서 20%를 하는데 대략 15% 정도를 고철을 사용하는데 이때 이제 고철을 장입하는 방법은 요건 가끔 이제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천장 크레인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수 트럭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작업장 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대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행 대차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주행 대차의 한 방법.
그 다음에 장입용 상자를 크레인으로 옮겨갖고서는 또 앞에서 여기서 상자를 이용해서 상자를 이렇게 상자로 통째로 집어넣는 상자를 뒤집어서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이죠. 그런 방법 등이 있습니다. 원료 장입 설비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용선을 장입해야 되기 때문에 용선은 저기서 들어오는 거죠. 혼선로나 혼선차 얘는 재선 공장에서 오는 거죠. 재선 공장, 고로 공장에서 오면은 고로 공장에서 온 용선을 갖다가 옮겨 담은 후 이때 옮겨 담는 걸 보고 레이들이죠. 레이들입니다. 레이들로 옮겨 담은 후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크레인으로 들어가고서는 전로에다 장입을 한다. 기타 원료 같은 경우는 기타 각종 부원료를 말하는 거거든요. 별도의 호퍼가 있습니다. 호퍼가 있고 그 다음에 순행 슈트를 통해서 장입한다. 그래서 전로가 있으면 이렇게 렌스가 있고요. 얘가 렌스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뚜껑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런 호퍼가 이렇게 잔뜩 있습니다. 여기서 호퍼에서 얘가 이제 호퍼라 그래요. 호퍼라 그러면 얘가 이제 슈트라 그래요. 슈트. 여기에 이제 밸브가 달려갖고 요 밸브로 양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CAO가 들어있다 그러면 작업할 때 CAO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를 잠깐 열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열어서 이쪽으로 싹 공급이 되게, 그리고 다시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다른 부원료가 이렇게 쭉 이런 호퍼가 있습니다. 호퍼가 잔뜩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어요, 서로. 밸브는 각각 여기에 달렸지. 그래서 이 밸브를 열어서 저렇게 공급이 되게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슈트입니다. 이제 이런 호퍼 위로 원료를 집어넣는 거지, 부원료를. 그래서 보통 그 집어넣는 거는 이제 벨트 컨베이어 또는 버켓 엘리베이터 이런 것 등을 사용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로 내화물입니다. 자, 전로 내화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 안에 주로 사용하는 내화물이 돌로마이트라고 했습니다. 돌로마이트라고 했거든요. 돌로마이트. 염기성 내화물입니다. 우선 전로 내화물이 받는 영향을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전로 내화물이 돌로마이트라는 걸 우선 기억을 하고, 보면은 산소를 이렇게 취입함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쇳물이 이쪽으로 팍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용광과 슬랙에 의한 강력한 교반을 받는 거. 그 다음에 또 노체를 끼우리거나 또는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량의 분지나 가스가 발생하는 거죠. 이 위로. 그 다음에 짧은 제강 사이클로 인한 심한 온도 변화. 이게 제강하는데, 하나 완성하는데 한 20분도 채 안 걸려요. 한 번 하는데. 한 번 장입해 갖고서는 완전히 끝나고 다시 장입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0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온도가 또 높죠. 그 다음에 또 장입할 때 또 장입물이 이 바닥을 때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향을 필요한 요구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전로 내화물의 요구 조건,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염기성 슬래그에 대한 내식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염기성 슬래그니까 내화벽돌도 염기성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돌로마이트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슬래그가 염기성인데 여기 있는 내화벽돌이 예를 들어서 규석질이라 그래요. 그러면 염기성하고 만약 규석질을 썼으면, 규석질 같은 경우는 저는 산성이죠. 산성이기 때문에 염기성 내화물하고 산성하고 반응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반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응 안 하게 하려면 같은 염기성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 염기성 슬래그에 의한 화학적 내식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용광과 슬래그, 아까 요거 뭐 강력한 교반이나 또는 장입할 때 이렇게 충격을 받는데 그런 거에 대한 내마밀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온도 변화가 심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급격한 온도 변화에 따라 내열 스플링성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문제에 보면은 내열자는 빠지고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스폴링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스폴링이라는 말이 똑똑 떨어져 나가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견디는 거니까 앞에 내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물에 의한 내충격성 이런 것 등에 견뎌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절로 내화물이 손상되는 기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적 침식, 아까 슬랙에 의한 거죠. 그 다음에 구조적 스폴링, 스폴링이 아까 똑똑 떨어져 나가는 거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슬랙에 의해 갖고서는 점점 이렇게 침식을 받다 보니까 똑똑 떨어져 나갔죠. 그 다음에 기계적 마모 이런 거죠. 용광 교반에 의한 거, 용광 교반. 그 다음에 원료 투입할 때 충격. 그 다음에 열 스폴링 같은 경우는 여기입니다. 여기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급격한 온도 변화한 스폴링. 여기에 있는 스폴링하고 이거 스폴링은 같은데 스폴링이 일어나게 된 원인만 틀린 거죠. 얘는 원인이 요 침식에 의해 갖고서는 내화물이 떨어져 나오는 거고, 얘는 온도 변화하다 보니까는 내화물이 떨어져 나오는 거고, 원인만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산화나 또는 탈탄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기계적 스폴링. 기계적 스폴링은 얘는 이제 보통 가열할 때 쓰면 이제 기계적 응력에 의해서, 또는 이렇게 장인물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장인물에서 여기 있는 마모는 다 없어지는 거고요. 요 장인물을 할 때 승열 및 장입할 때 고기가 이제 똑똑 떨어져 나가는 거, 그런 거를 이제 기계적 스폴링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여간 중요한 거는 이제 침식, 마모, 그 다음에 스폴링, 그 다음에 내충격 그런 것 등이죠. 자, 여기 보면 왼쪽에 내화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용선 중에 실리콘인데요. 실리콘이 많으면 아까 얘가 염기성이라고 그랬죠. 얘가 염기성이라고 했는데, 이 실리콘이 많으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염기도가 떨어지게 되죠. 염기도가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얘한테 영향을 많이 주었지요. 그래서 이제 실리콘이 많으면 해서 슬랙의 염기도는 떨어지고, 그리고 또 염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염기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CAU를 더 집어넣고, 그러다 보면 슬랙의 양은 점점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염기도 같은 경우, 슬래그 중에 아까 SI가 문제가 된다했죠. SiO2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염기도가 증가하면은 노체 지속 횟수도 증가한다. 즉 뭐냐면요, 염기도가 높으면 노도 오래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염기도가 낮으면은 오래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슬래그 중에 전철, TFE 이거 보고 이제 전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슬래그 중에 전철이 많다. 그러면 전철이 많을수록 결국 수명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얘가 침식을 하거든요. 연화 침식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산소 사용량. 아무래도 산소를 많이 사용하면은 결국은 수명은 떨어지게 됐죠. 그 다음에 재출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출연을 한다는 얘기는 출연을 다시 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역시 수명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종점 온도가 높다. 종점 온도라는 얘기는 출연을 마칠 때 온도거든요. 온도가 높다 보면 아무래도 슬래그 같은 경우 슬래그 유동성이 좋아서 아무래도 내화물 용손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점 온도가 높아도 역시 수명이 좀 떨어진다. 그 다음에 용광 중에 탄소 함유량.
탄소의 함유량은 조금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용광 중에 탄소 함유량이 저하되면이거든요. 저하되면 노체 수명이 저하된다. 그럼 결국은 탄소 함유량이 조금 높은 것이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휴지 시간은 잠시 쉬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휴지 시간이 길어지면 역시 수명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 이유는 온도 올리면서 발생하는 이런 스플링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형석 같은 거. 형석은 슬래그 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요, 얘는 또 내화물 침식이 심하죠. 내화물 침식 반응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용 횟수가 떨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철광석 투입량. 부원료 철광석을 집어넣기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철광석은 이제 냉각제를 집어넣습니다. 이때 냉각제를 집어넣으면 아주 격렬한 끓음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Fe2O3가 이제 분해되는 반응입니다. 그럼 결국은 격렬한 끓음이다. 결국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런 열적 스플링이나 기계적 스플링 이런 걸 받는 게 있죠. 그래서 내화물은 기계적으로 심하게 소모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개념 잡기 문제 보겠습니다. LD 전로에서 용광 위에 필요한 산소를 취급하기 위한 설비로 노즐이 처음에는 한 개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용량이 대용압에 따라서 다공 노즐로 됐다. 그러면 전 렌스가 되겠죠. 산소 렌스. 자, 이거 재질은 아까 구리라고 했습니다. 구리 또는 순동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구리 또는 CU 순동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얘가 이제 재질이죠. 그 다음에 LD전로의 오제 설비에서 IDF 기능. IDF 같은 경우는 폐가스를 갖다가 빨아들여 갖고 압력을 높이는 장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3번이 되겠네요. 지련시 발생하는 폐가스를 빨아들이고